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장원필입니다. 아, 오늘은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이제 기장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했고, 또 부산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사실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사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강의 전략들을 생각해 왔고, 그걸 다듬어 왔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인데요. 제가 유튜브 촬영 이제 한 것 중에 개헌 방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개헌 방향은 세부적인 어떤 정치적인 방법론에 대한 얘기고, 우선 오늘은 그 정치 분야에 있어서 그 시대 화두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크게 보면 삼국시대라고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주도권 다툼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고 이후에 통일 신라 시대를 거쳐서 고려가 건국되었습니다. 왕건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것을 개국했고, 조선이 이제 고종, 순종을 끝으로 일제시대 때 한일 합방이 됐습니다. 그때가 1910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1945년 해방이 된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하에 이제 지금까지 현재 공화정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뭐 제가 옛날 역사를 국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 시작된 이후의 큰 틀을 보면 사실 일제가 이제 그 제국주의적인 침탈을 통해서 이제 조선을 강제로 이제 이제 합병을 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볼 때 치욕에 해당하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자원이 수탈되고 한 불행한 역사가 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나 다 뭐 일본에 대한 강한 이제 분노나 적개심 같은 걸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조선 왕조가 대원군의 마지막, 고종의 아버지가 대원군이었잖아요. 고종의 그 치하 내지는 대원군 치하에서 세국령, 지금 척화비가 동네 그 대변에도 보면 척화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랑캐를 양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배척하자는 이런 세국 정책을 이제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더 국난을, 일제의 그 침탈을 방어할 기회 내지는 그 막아낼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시절에 개항을 하고 개방을 했더라면, 나중에 일본사를 조금 공부를 본격적으로 조금 해보시면, 일본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그 시절에 그 근대화 주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준비해왔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그때 왜 그 사람들이 한 30년 정도 앞서면서 조선을 침략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조선을 침략할 생각이 아니라 섬나라인 일본의 한계를 벗어나서 대륙을 진출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조선은 넘어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했고, 바로 청나라 내지는 중국이라고 하는 큰 대륙 땅을 자기들이 진출할, 어떻게 보면 자기들 영토에 넣으려고 했던 생각들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조선이 세국 정책이란 걸 택하면서 더더욱 일본 침탈에 이제 침탈을 받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국권을 상실하는 상황까지 갔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조선은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혁신 체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 왕조 체제였잖아요. 고종, 순종 이렇게 하는. 조선이 우리가 국권을 침탈을 하면서 결국엔 조선이 멸망해 버리면서 다시 그 과도기 36년을 거치면서
나라가 이제 해방을 맞으면서 미군정하에 공화정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돼버린 겁니다. 뭐 그런 과정에 대한 뭐 왈가왈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건 한국의 역사는 해방 이후의 역사를 이제 놓고 보면 크게 산업화, 민주화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드리는 얘기가 시대 화두에 대한 얘기인데요.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1950년 6.25 사변을 겪는 그 극도능의 시대에 있어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민주공화정을 취하고 자유민주 정부를 지향했던 미국식 정치 체제를 따랐던 것이 옳았냐 그렇냐 하는 논의가 지금 역사적으로 논쟁이 활발하잖아요. 사회주의 쪽 지금 소위 진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 하의 사람들은 그거를 좀 격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을 어때 독립운동의 역사로 편입을 시켜서 그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사회주의 계열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시도하는 건데, 어떤 그런 역사적인 맥락하에서 보면 어쨌든 이승만 정권의 출범 이후에 이제 그 공화정이 시작되고 난 이후 정치 체제를 이제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이런 힘없는 나라에서 그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결국은 체제는 독재 정체로 갔지만 경제는 산업화라는 이름 하에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걸 진행한 사람이 이승만 정권부터 해서 박정희 정권 정도까지는 한국을 갖다가 경제 발전을 시켰다는 산업화 시대라고 이제 규정을 짓는 겁니다. 시대 정신이. 그 다음 시대가 YSDJ라고 하는 삼김 시대의 민주주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시대적으로는 민주화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체제를 개발 독재라고 하는 독재 정치 체제를 취했는데요. 개발 독재의 그 폐해를 극복하려고 일어났던 운동이 정치적인 민주화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박정희 정권까지 이제 산업화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YSDJ 이후 뭐 지금 운동권들을 포함한 이런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민주화 운동의 세력의 영향하에 넣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대의 시대 화두가 뭐냐가 우리가 정립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 시대의 시대 화두는 제 생각에는 선진화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선진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민주화를 이루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산업 고도화를 이룬 사회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 국내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스스로를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부정시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존재 자체를 대단히 여기지 않기도 하고, 우리가 이루었던 우리 선조 앞선 시대 1세대, 2세대가 이룬 업적에 대한 그 평가를 자꾸 격화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이렇게 해외 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있는 학자들의 견해, 국민들의 견해는 한국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합니다. 정치적인 민주화도 안정되게 이뤘고 경제적인 산업화 성장도 안정되게 이룬 대단한 나라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태제가 선진화로 가야 되는데, 선진화라는 개념은 뭐냐면 좀 더 문화적으로 성숙된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 문화적으로 성숙한 것에 대한 개념이 참으로 구체적으로 뭐냐, 선진국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 시대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 시대 화두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 구시대라고 하는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얘기된
적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용어를 문재인 정권에서 워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 그 문재인 정권하에서 적폐청산을 주도했던 그 기존의, 쉽게 말하면 산업화 시대의 개발 독재를 비판해왔던 소위 운동권 세력이라고 하는 이 민주화 세력 중에 운동권 세력, 그 중에 또 특히 이제 극자나 종북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운동권 세력들이 아직 그 정치나 시민단체에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정치권에서는 그 386, 486, 586, 지금 686이 됐습니다. 86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이 정치권에 지금 300명 이제 정도 국회의원 중에서 한 7, 80명, 많게는 80명 정도가 총학생회장, 옛날로 치면 운동권에서 전대협 내지는 총학생회장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 경력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말하는 임종석이나 그 이상호, 우상호 뭐 이런 쪽의 사람이죠. 그리고 조국 교수도 거기 언저리에 있는 거고, 그런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시민 언론 이런 단체에 많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시민단체 많이 활동했던 그 민변, 또 내지는 이제 뭐 환경운동연합, 경리실련 뭐 이런 어쨌든 사회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또한 그 시대에 하나의 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그 민주당 정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는 개딸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그 부류입니다. 개딸이라는 사람들 소위 보면 우리도 처음에는 볼 때는 그 젊은 개혁의 딸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한 20, 30대의 여성들이 이 사회에 관심이 많아서 새로운 어떤 정치 지향을 찾고 있는 사회운동 세력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언론에 비치거나 실질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개딸이를 그룹을 보면 대개 50대에서 60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운동권이라고 하는 이 학생운동이 왕성했던 때가 80년대입니다. 1세대 이해찬 세대라고 하는 70년대와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을 시작한 80년대 그 독재, 쉽게 말하면 박정희 개발 독재를 비판했던 세력이 1세대였다면,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군사 정권을 비판했던 사람이 2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1, 2세대, 지금 대부분은 이해찬은 1세대라고 본다면 그 이후의 운동권은 다 2세대들인데, 그 2세대 때 데모를 많이 하고 학생운동에 또는 내지는 노동운동에 출신했던 사람들이 지금 개딸이라는 이름 하에 다시 정치적인 자기들의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굳이 구구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개발 독재를 해서 먹고 살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래서 그때 독재를 했던 그 세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운동권들이 운동을 이렇게 사회운동의 총학생이든 뭐 이렇게 데모 많이 했던 사람들이 또 데모를 했고, 근데 다음 시대는 지금 남아있는 이 선진화세라고 하나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회를 가는데 방해 세력이 된 것이 운동권을 했던 민주화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당면은 이제 화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어서 시대 정신을 가지고 86 정신의 청산 이렇게 얘기하는 취지가, 결국에는 386대부터 시작한 그 운동권들이 그런 대부분, 제가 이제 대학을 입학한 학번이 88학번인데 제가 막상 대학을 들어가보니까 그때는 87년 민주대항쟁이라고 해서 그 시대에는 어쨌든 학생운동권이 극성수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92년 정도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학생운동권이
이런 대정부 투쟁이라고 하는 큰 테마를 가지고 하는 투쟁이 아니고 학내 무슨 자기들 학생 운동이 된 겁니다. 뭔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내지 학생들의 불편을 극복하는 어쨌든 우리로 치면 그냥 학교 반장, 학교 학생회장 정도로서 이 학교 내에서의 불편이나 부조리한 부분을 어쨌든 해소하기 위한 걸 주력하는 학생들을 위한 이제 세력이 조직이 된 것이었고, 그 전에는 대국가를 위한 어쨌든 대정부 투쟁하고 반독재 투쟁 이런 큰 테마를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편리나 뭔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국의 선봉 이런 표현하에 학생 운동이 어쨌든 그 반정부 투쟁의 전위 세력으로서 행동하던 때였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 임종석이나 이인영이나 우상우나 지금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나이가 어느 때가 됐냐면 그때 왕성했던 사람들이 82학번, 지금 대부분 82학번이거든요. 그 82학번, 83학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이로 치면 60을 넘은 겁니다. 63년생, 조국만 해도 63년생이거든요. 그 63년 하면 지금 2024년이니까 60 환갑을 지나고 있는데 30대 때, 20대 때 노동운동하고 학생운동했던 그 경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영향을 30년간 어쨌든 보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박정희 정권은 18년 독재했다고 독재자 비난을 하는데, 지금 학생운동, 총학생운동을 했던 그 국회의원들, 386 국회의원들은 30년간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나 자기들의 그 권력을 계속 영속시켜 오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하에는 다른 어떤 정치 지도자라는 이름 하에. 지금 최근에는 또다시 김민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새로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정청래, 김민석 이런 사람들 다, 서영교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그때 학생운동에 했던 총학생의 그룹들이었던 겁니다. 그럼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어쨌든 지금 처럼이나 최근에 문제되는 김남국이나 김용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 학생운동에 그 시대에 전성기 때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이후에 약화됐을 때 이때 보면 그 시절에 몸 바쳐서 투쟁해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거고 그냥 아류인 거고, 본질적으로는 그 시대를 대표했던 70년대 특히 80년대 초반 전두환 군사 정권 하에서 학생 운동을 했던 그 세력들은 이제 퇴조해야 된다, 지금은 교체가 돼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제가 생각하는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그걸 들고 나와서 생각하고 있고 그걸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적극 한동훈 장관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제가 정치를 한다는 건 우리가 시대가 경제가 먹고 살기 어려울 시대에는 개발 독재라는 이름하에 그걸 정당화시키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못 사는 나라들은 개발 독재를 하면서 그 독재했던 그 독재자의 가족이나 일가 친척만 잘 사는 쪽으로 같이 박정희 대통령 같이 자기의 사욕이 없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 독재한 지도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거고, 그 시대의 고민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였던 민주화 시대의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고생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지금은 그 시대의 그 역할이 다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더 나은 시대로 이제 새로운 경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미중 패권 시대에 새로운 옷에 맞는 새로운 옷을 걸쳐야 하는데, 그들은 이제 이미 낡았고 어떻게 보면 독재 정권에 투쟁하는 그 경력 내지는 훈련된 걸 가지고 지금 새로운 시대에 맞추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 조용히 퇴장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새로운 어떤 정치 이념 내지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 준비된 사람들이 그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대는 그들이 태조하게끔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먼 발전을 위해서 절실히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대 화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